안녕하세요. 포프리쇼가 전하는 세계사 강의 박희숙입니다. 오늘은 나폴레옹에 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나폴레옹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네. 나폴레옹은 1769년 8월 15일 지중해의 섬 코르시카 아작시오에서 팔람메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코르시카의 상황은 이탈리아 제노바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파올리가 이끄는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제노바인들을 몰아냈으나 프랑스가 주권을 사들이면서 프랑스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파올리는 영국으로 망명을 했고요. 나폴레옹의 아버지 까를로 또한 파올리를 따라서 영국으로 망명을 할 수도 있었어요. 이때 만약에 망명을 했다면 나폴레옹은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 영국 사람으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망명하지 않았고 코르시카에 남아서 프랑스인들과 화해를 했습니다. 코르시카는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탈리아 제노바의 지배, 태어난 이후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나폴레옹 9살 때 프랑스 브리엔 왕립 군사 학교에 다녔고요. 1784년 15살에 파리 왕립 사관학교에 다니게 되는데요. 이 학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 육군사관학교예요. 이 학교는 귀족 사관 생도들의 부족한 교육을 채우기 위해서 설립된 학교인데요. 학비를 내는 일반 생도, 국왕의 장학생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학교의 운영은 귀족 사관 생도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가난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미움을 받게 됐어요. 나폴레옹은 코르시카에서 온 시골뜨기, 촌뜨기라고 하면서 엄청난 놀림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려면 2년 내지 3년 뒤에 졸업시험을 치러야 되는데요. 나폴레옹은 1년 만에 치르게 됩니다. 58명 중에 42등으로 졸업을 하게 됐고요. 포병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관하고 제복 입은 모습이 얼굴하고 장화만 보였대요. 그럴 정도로 아주 깡 말랐다는 뜻이죠. 1789년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났고요. 1791년 바렌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바렌 사건은 뭐냐면 왕 루이 16세하고요.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백성들을 버리고 도주한 사건. 그래서 바렌 지방 근처까지 갔다 해서 바렌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바렌 지방에서 파리로 압송되거든요. 압송되는데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나와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이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갖고 그 금발이었던 마리 앙뚜아네트의 머리가 하얀 백발로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하여 이거를 마리 앙뚜아네트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이 바렌 사건으로 인해서 나폴레옹은 혁명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때 영국으로 망명을 했었던 파올리가 돌아와서 프랑스로부터 코르시카의 독립운동을 다시 벌이게 되는데요. 때마침 혁명 정부가 사르데니아 원정을 추진해요. 근데 이 원정단에 나폴레옹이 참가한다는 얘기를 듣고 파올리가 교묘한 작전을 써서 이 원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원정이 실패해요. 왜 그랬냐면 만약에 이 원정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 코르시카의 권력이 나폴레옹하고 혁명 정부에서 파견한 군대한테 권력이 넘어갈까봐 의도적으로 방해를 했던 거예요. 이것도 부족해서 파올리가 나폴레옹을 구금하고요. 집과 농장을 약탈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탈출해서 뚠롱으로 와요. 뚠롱은 프랑스 해군 기지가 있고요. 지중해를 통제하는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이러면 이건 혁명정부나 누구나 다 여기를 서로 다 장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프랑스 해군 기지가 있고 지중해를 통제하는 중요한 요충지고요. 프랑스 해군 함대가 출항하는 그런 항구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곳인데요. 여기를 누가 장악하고 있었느냐? 왕당파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왕당파 이러면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왕당파.
왕을 저지해야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죠. 왕을 지키겠다예요. 왕의 으뜸이다. 이게 왕당파예요. 그래서 왕정을 지키겠다. 군주국가로서 그냥 계속 하겠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국민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한테 있는 게 아니라 왕한테 있는 게, 이거 군주국가라 그래요. 왕당파가 뚫롱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혁명파도 뚫롱을 차지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나자 유럽의 왕들은 극도의 초긴장을 해요. 왜 긴장을 했을 것 같으세요? 혁명이 일어났는데. 나라 속도. 네? 자기네 나라도. 그렇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도 민주주의 한다고 할까봐 혁명해서. 그렇죠. 국왕이 없어도 국가 통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민주주의 사상이 전파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유럽의 왕 입장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성공하면 안 되죠. 실패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왕이 다스리는 군주국가 이런 나라들이 대프랑스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이잖아요. 영국,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대륙에서 가장 이 군주국가 첫 번째 대륙에서 영국 섬나라 말고 어디예요? 오스트리아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대프랑스 동맹을 맺어요. 대프랑스 동맹을 맺고 영국, 스페인이 해군을 파견시켜 갖고요. 뚫롱을 지키는데 왕당파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혁명파와 왕당파 간의 공방전이 계속됐는데요. 나폴레옹이 이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작전을 건의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사령관이 2명이나 바뀐 뒤에 나폴레옹에게 작전 수행 명령이 떨어지는데요. 나폴레옹은 48시간 공격, 백병전 끝에 요새를 탈환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꼽습니다. 영국, 스페인 해군은 철수했고요. 이 뚫롱 전투의 승리를 인정받아서 나폴레옹은 이때 준장. 근데 이때 나폴레옹의 나이 몇 살이에요? 24살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혁명을 반대한 귀족 출신의 장교들이 대거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휘관들이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고요. 어떻게 그러면 이게 뚫롱 전투를 승리를 이끌었냐면 포병 장교라 그랬죠. 포병 장교로서 상륙전, 방어전의 중요한 위치에 포병대를 배치해야 되는데 이 뚫롱의 지형이 기가 막히게도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아작시오랑 너무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운이 너무 좋았던 거죠. 네, 그랬습니다. 이 시기에 아까 제가 왕당파는 왕을 지킨다 그랬죠. 혁명파는 혁명을 하자. 이런 혁명파 당연히. 근데 이 혁명파에서도 자코뱅파, 지롱드파, 이런 파가 있어요. 어쨌든 다 혁명파인데요. 혁명파 안에 자코뱅파는 과격주의자들. 빨리 쳐 부수고 죄진 사람 다 단두대 모여서 처형하고 이런 파예요. 지롱드파는 좀 온건파예요. 왕 끌어내렸으면 그냥 요거로 하자. 이대로 마무리하자인데요. 근데 혁명을 일어난 원인이 뭐냐면 너무 배가 고팠고 무능한 이 부정부패에 무능한 왕과 귀족들, 그 다음에 인구의 2% 3%밖에 안 되는 이 귀족들이 세금을 엄청나게 뜯어가면서 자기네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백성들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혁명을 하고 왕과 왕비를 끌어내렸는데도 별반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러려면 혁명 왜 했어? 이 말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걸 책임지고 왕의 목을 처단하자가 혁명파에서도 자코뱅파예요. 자코뱅이라는 수도원에서 이렇게 시작됐다고 해서 자코뱅파거든요. 그래서 이 로베스피에르, 이 자코뱅파의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아직 극에 달해요. 극에 달해서 이거를 반대하는 그 가혹함의 불만을 품은 반대파들에 의해서 로베스피에르 또한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근데 나폴레옹은 이 로베스피에르의 동생과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투옥돼요. 투옥됐다가 겨우 석방되거든요. 석방됐는데 이듬해
다음에 파리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왕당파와 혁명파 간의 싸움이었는데요. 당시에 바라스 백작이 나폴레옹에게 폭동을 진압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폴레옹이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폭동을 진압해요. 그래서 이때는 5명의 총재가 통치하는 총재 정부인데요. 총재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파리 치안 사령관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96년 이탈리아 원정 사령관에 임명되는데요. 왜 이탈리아 원정을 가야 되냐면 아까 대프랑스 동맹을 맺었다 그랬죠. 대프랑스 동맹국의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의 북쪽을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이 이탈리아 땅에서 오스트리아를 몰아내는 게 주요 임무였어요. 프랑스에서 이탈리아 가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알프스가 있죠. 그래서 알프스를 넘어야 되는데 알프스를 넘었을까요? 넘었을까요? 그래서 알프스 춥고 눈 덮인 알프스를 넘는다는 건 지금도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쉽지 않아요. 당시에 나폴레옹에게 주어진 병력은 4만 명. 병사들에게 보급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병사들의 사기는 저하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가장 기름진 곳으로 가서 부와 명예를 안겨주겠다라고 연설을 해서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렸고요. 몇 개월에 걸쳐서 알프스를 돌아서 이탈리아로 이동을 합니다. 이 원정에서 밀라노, 만토바를 점령을 했고요. 우리 지중해 해상 강국 베네치아죠. 지중해 앞바다를 우리 집 앞마당인 양 드나들었던 지중해에 있는 주변 나라들은 다 베네치아가 점령했었거든요. 이 베네치아가 나폴레옹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때 1796년도에 멸망해요. 나폴레옹과 병사들은 물론 프랑스 이 본국 정부에도 엄청난 부를 안겨주게 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이 총재 정부로부터 아주 또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지금 참가하는 전투마다 승리하죠. 그래서 총재 정부가 볼 때 두려워요. 너무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좀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저 북아프리카 이집트로 원정을 보냅니다. 왜 이집트를 보냈냐면 당시에 영국에서 인도를 식민지로 갖고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인도로 가는 중간 경유지가 이집트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집트를 갖는다면 영국에서 인도로 가는 길이 차단될 것이고 요 틈을 타서 프랑스가 인도까지 갔겠다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 하에 나폴레옹이 원정을 떠났는데요. 그래서 이집트의 북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알렉산드리아를 가볍게 점령을 했고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입성을 해서 피라미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이끄는 나일 해전에서는요, 참패를 당합니다. 프랑스 함대가 아주 전멸당해요. 그리고 나폴레옹하고 원정군은 고립돼요. 그런데 이때 프랑스 파리 본국에서는 아까 자코뱅파의 로베스피에로 처형됐다 그랬죠? 살아남은 자코뱅파 당원들하고요, 왕당파가 총재 정부를 공격했고요. 국외에서는 나폴레옹이 없는 틈을 타서 영국, 오스트리아가 동맹을 맺고 대프랑스 동맹을 맺고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요. 근데 프랑스가 계속 집니다. 이런 얘기를 나폴레옹이 듣고요. 이집트에서 혼자 탈출해서 파리로 돌아와요. 파리에 돌아온 나폴레옹을 본 프랑스 국민들은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집트 원정 결과하고 상관없이 열렬한 환영을 보내요. 이때 나폴레옹이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CAS를 만나요. 근데 CAS는 당시에 이 힘없는 무능한 총재 정부를 뒤엎고 구테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낼 만한 인물을 찾고 있었어요. 이게 딱 맞아떨어진 게 누구예요? 나폴레옹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을 쿠데타에 가담시켜서 쿠데타가 어떻게 돼요?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인기, 민중의 지지 이거를 내세워 갖고요. 나폴레옹을 10년 임기에 제1통령으로 임명을 해요. 근데 CAS가 볼 때 나폴레옹은 명예욕은 있는데 권력욕,
정치 감각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802년도에 나폴레옹은 종신 통령, 1804년도에 황제 자리까지 올라요. CAS의 완벽한 오판, 나폴레옹의 완벽한 승리였어요. 나폴레옹은 또 두 번째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프랑스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틈을 타서 이탈리아 북쪽에서 오스트리아를 4년 전에 1796년도에 몰아냈죠. 근데 오스트리아가 프랑스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혼란한 틈을 타서 멜라스 장군을 보내서 이탈리아 북쪽으로 침공을 합니다. 근데 이미 침공을 했어요. 왔어요. 시간이 없어. 4년 전에는 알프스를 몇 개월에 걸쳐서 돌아서 갔는데요. 지금은 이미 침공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알프스를 그렇죠. 이때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탈리아 원정 때. 근데 이 나폴레옹은 뭘 가져가야 돼요? 병사들은 자기가 걸어서 가지만 포병 장교라 그랬죠? 포를 가져가야죠. 전쟁하려면. 근데 사람이 알프스 네 발로 넘어가는 것도 춥고 눈 때문에 힘든데 아무리 5월이라 해도 이때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말.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드디어 산 베르나르 알프스 고개를 넘어요. 넘는데 소요된 시간은요. 이틀밖에 안 걸렸고요. 그러면 알프스 넘으면서 하룻밤을 자야 되잖아요. 텐트도 없이 병사들은 담요 한 장 갖고 노숙을 했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항상 그 나폴레옹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전투 식량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해 갖고요. 빠른 부대 이동. 빨리 부대를 이동해서 중요한 자리, 원하는 자리를 선점해서요. 포병에 먼저 공격을 해요. 그리고 기병이 가서 치고 빠져요. 그리고 보병이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야 되는데 이거를 잘 맞췄대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출발했어? 그럼 언제쯤 올 것이다, 도착할 것인가? 이미 그 계산을 해서 이때쯤 올 것이던데 이미 그 전에 벌써 와 있는 거죠, 눈앞에. 그리고 또 나폴레옹 병사들은 왜 전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먹는 거. 그렇죠. 먹어야죠. 먹어야 되지 않아요? 먹어야 병사들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한 3주 정도의 식량을 싸갖고 다녔는데요. 그 옛날에 그 음식을 병사들에게 먹이려면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만씩 되는데 일단 그 장비가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차려야죠. 뭘 끓이든 뭐를 하든 뭔가 장비도 있고 뭘 차려야 되는데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이 이미 30분, 1시간 갔겠죠. 그 다음에 해서 먹고 치우고 또 이러는데 한 2시간 이상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발견한 게 이게 좀 어떻게 빨리 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공모전을 냈는데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전투식량인데 병조림이에요. 병조림. 캔 전에 나온 게 병조림인데요. 네, 왜 우리 그 샴페인 있죠? 샴파뉴, 프랑스의 샴파뉴 지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샴페인이거든요. 이 샴페인 병에 공기를 이렇게 딱 막죠. 막으니까 안에가 그 기포도 새지 않고 그 원리예요. 음식을 익혀갖고 고기랑 야채랑 익혀갖고 병 안에 그 대신 샴페인 병은 요만한데 이건 입이 큰 거죠. 그래서 그 병을 만들어서 샴페인 병의 원리에서 아이디어를 내갖고 그 큰 유리병에다가 이따가 나와요. 큰 병에다가 음식을 조리해서 놓고 가져가다가 어떻게 이거를 그냥 살짝 데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비도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또 시간도 빠르고. 그래서 이 병조림 때문에 나폴레옹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영국에서 도대체 나폴레옹은 어떻게 이렇게 승리를 하고 빨리 이동을 할까? 그래서 나폴레옹의 지나간 부대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병이 나오는 건데 이 병은 깨지기도 쉽고 좀 무겁고 그렇겠죠. 그래서 영국에서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캔이에요. 캔, 통조림. 그런데 당시에 캔은 이렇게 밀봉을 해야 되는데 위에다 뭘로 했냐면 나무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납중독으로 죽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캔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다?
나폴레옹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캔이 나오게 된, 통조림 나오게 된 것도 병조림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나폴레옹은 그렇게 승전, 뭐 여러 전투에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